사랑은 비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우정은 비대칭성이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을 받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사실은. 한 가지만 얘기할게. 나한테? 이렇게 이거. 인간관계는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고뇌의 원천이기도 한데요. 현대인의 스트레스 요인 중 인간관계는 두 번째로 높은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업무 스트레스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하고 싶을 때가 많다고 답변했는데요. 오늘은 인맥은 정말 중요한가? 나만 계속 주는 관계 언제까지 괜찮을까? 우정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걸까?처럼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난해한 영화보다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평론가님과 오늘 네.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합니다. 네, 뭐 100만 배 어렵죠. 평론가님 혹시 네. 마이쮸권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죠? 마이쮸권법. 마이쮸? 네. 마이쮸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이쮸권법이라는 게 네. 요즘 그 신조어인데 네. 그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마이쮸를 건네주면서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평론가님한테 마이구미를 준비했습니다. 마이구미. 평론가님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예, 제 요즘도 평생 드시는지 가장 모르겠네요. 많은 선물 받은 품목이 있다면 좋습니다. 마이구미입니다. 네, 이걸 나한테 준 진짜 17,645번째 그래요? 사람이에요. 네. 너무 많네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 네. 시작할 때 보통 다들 이렇게 먹을 거 주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먹을 거 드리면서 인간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막 국영수는 알려줘도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제가 먼저 고백할 게 있다면 저희가 이제 주제별로 이야기를 다루고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인간관계의 무슨 마스터도 아니고 저도 이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고 솔직히 말하면 실패한 잘못한 그런 인간관계의 어떤 뭐 저의 행동이든 아니면 저의 어떤 대처법이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본다면 저도 그 누구 못지않게 인간관계에서 많이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실패해서 많이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저한테 문제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인간관계를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내 인간관계는 어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워낙 넓잖아요. 네. 근데 뭐 연애나 결혼이나 가족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네. 친구나 동료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의미부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사람들이 왜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홀로 살아가는 게 조금 더 기술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좀 더 용이한 시대가 되었으나 지금도 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애초에 그 용어나 조어법으로부터 보는 그런 습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이 사람이고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할 때 사람 인만으로도 인간이 충분히 표현이 되는데 굳이 간을 넣는단 말이에요. 사이간자. 사이간자를 넣죠. 그 이야기인즉슨 사람이 가장 사람다웠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핵심적인 그런 정체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일단 그렇고요. 조어법 자체가. 초반에 약간 있어 보이는 척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인간의 핵심적으로 보는 수많은 뭐 연구들이나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특히 이제 인류학이나 이런 데서 많아요.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사피엔스라는 책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었지만 유발 하라리의 경우에 사피엔스 책을 보면 사피엔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네안데르탈린도 있었고 호모 에렉투스도 있었고 비슷한 어떤 경쟁 관계의 인류가 최소한 6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나머지는 다 멸종했잖아요. 그 사피엔스가 완전히 지배하게 됐잖아요. 지구를.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육체적으로 1대1로만 본다면 네안데르탈인에 비해서 사피엔스가 훨씬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이 사회화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고 유발 하라리는 인지혁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언어 사용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언어라는 것이 혼자 있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소통하기 위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관계를 위한 도구 같은 게 언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 자체가
단순히 이게 언어가 무슨 도구만 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건 말할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이제 로빈 덤바라는 그 덤바의 수 얘기할 때 150 얘기할 때 네, 그 로빈 덤바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회학자가 이런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영장류에 있는 거의 모든 동물들을 다 연구를 했어요. 예를 들면 거미 원숭이부터 침팬지까지 다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인가 하면 몸의 크기와 뇌의 비율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이 압도적으로 뇌의 비율이 크잖아요. 인간이 이제 뇌가 한 1.4kg쯤 되는데 이게 사실 몸의 전체적으로 비율로 보면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굉장히 뇌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뇌가 크니까 사회성이 뛰어나고 인간이 또 이성적이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류들을 쭉 보면서 과연 어떤 특성 때문에 뇌가 큰 건가 본 거죠. 핵심적인 것은 뇌가 크다고 해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거나 뇌가 크다고 해서 더 많은 과일을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차이가 없대요. 그 뇌의 비율 차이가. 그럼 어디서 차이가 있냐면 뇌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타 개체와의 관계를 좀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짝짓기를 할 때 훨씬 더 신중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 더 큰 사회 집단 속에 소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뇌가 큰 게 물리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뇌가 커진 게 아니고 사회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뇌가 커졌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뇌는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이 신체 부위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좀 약간 학술적으로 일부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은 못해도 되는 어떤 삶의 한 부분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인간다움의 어떤 핵심적인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사피엔스, 그 덤바의 수, 그 뇌의 크기까지 네.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러한 인간관계를 평론가님 삶에서는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네. 뭐 10대 때, 네. 뭐 대학 때, 뭐 네. 직장 다니실 네. 때 인간관계들이 어떠셨는지 가능하시다면 네.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불과 10초 전까지 잘난 척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궁한 부분을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요. 10대 시절에는 이제는 약간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굉장히 별났고요. 좋은 말로 해서 별났고 나쁜 말로 하면 친구로 삼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때 친구들 지금까지도 제일 친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친해요. 수십 년간 친하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지금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저랑 매일 한 40분 정도 걸어서 제가 성수중학교 여기 가까운데 다를 다녔는데 집에서 좀 멀었거든요. 한 40분씩 걸어야 돼요. 같이 등교하고 하교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감정적으로 업앤다운이 너무 심했어요. 기복이 심해가지고 기분 좋은 날은 너무 막 까불이었고요. 또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던 기분 안 좋은 날은 40분 동안 가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기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친구가 그걸 다 맞춰줬어요. 와. 그 당시엔 그런 생각을 안 했고 둘의 관계에 있어서 그 친구가 나를 훨씬 더 배려하는 쪽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나 같은 사람 안 사귈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서 피라야 고맙다. 실명 나온 건가요? 네. 걔는 이거 안 봐요, 근데. 그럼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럴 정도로 그 당시에 친했던 그 소수이지만 이런 끈끈했던 친구들에 대한 고마움을 기본적으로 한 사람만 말했지만 갖고 있고요. 뭐 대학교 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뭘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알고 싶은 건 많아가지고 혼자서 제일 열심히 한 거는 이제 과외를 많이 했고 솔직히 말하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연애였어요. 대학 때는. 이런 걸 다 빼고 얘기하면 동아리 같은 걸 제가 기존 동아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서 많이 했어요. 오, 굉장히 네. 활동적이셨네요. 활동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동아리가 성에 안 찼다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무슨 철학 동아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문학 동아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했어요. 했는데 물론 오래 가지 못했고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대학 시절을 보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대학 시절은 굉장히 많은 방황들이 있었고요. 군대 가서는 군대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 끌 것 같아. 이거 왜 저희 유튜브 보면 이제 그 단위 시간당 가장 조회수 그렇죠. 예, 적은 나오죠. 부분 나오죠. 그래프. 예. 여기가 제일 낮을 것 같은데. 근데 군대가 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사회성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가 제가 있었을 때는 병원이었고요. 저는 약제병이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작은 병원이고 평택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4산병원이라고 그래서 이 병원이 거기에 있는 한국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카투사였는데 한 15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끈끈하고도 관계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야 군대에서 이렇게 관계가 좋을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군대를 나오게 되니까 사실은 군대라는 특수 조건 하에서 뭐 예를 들면 병장님 이러면서 좋아해야지 나보고 무슨 뭐 선배라거나 형이라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에서 내가 아무리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해도 뭐 후임이라든지 선임이라든지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특수관계는 재수할 때도 그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특수관계에서 만난 사람들은 사실은 계속 만나기 어려운 왜냐하면 관계를 형성할 때 어떤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직장 생활 한 10년 좀 넘게 했는데
그때 인간관계가 제일 넓었어요. 넓었는데 그때 인간관계가 넓었던 것은 저의 어떤 취향이나 어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약간 당위 같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자가 됐으니까 기자는 뭐가 떠올라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렇죠. 찾아다니고 서랍 열면 막 그냥 막 명함 300개씩 나오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상대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못 맺는다라는 컴플렉스가 있어서 잘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이제 약간 또 저녁마다 술 먹는 야만의 시대였거든요. 90년대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를 빠짐없이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술도 배우게 되고 와일드한 시대다 보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서 이제 후회되는 것은 그 당시에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물론 다 너무 훌륭한 분들이고 영화계에 매력적인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언론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술자리에서는 그 사람이 훌륭한 것과 무관하게 같이 대화하는 것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안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임 때문에 그냥 정기적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술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술을 즐기질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취하도록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폭탄주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좋은 관계도 많았고 좋은 자리도 많았지만 또 적지 않은 관계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좋아하지도 않는 주제에 대해서 마시기 싫은 술을 마셔가면서 밤늦게까지 몸을 혹사해가면서 그 수많은 자리들을 전전했단 말이에요. 나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너무 좀 소모적이었다?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인간관계를 사실은 본격적으로 되짚어보게 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간관계가 많았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좁게 네, 깊게 친구를 사귀었다가 맞아요. 점점 직장에 나가면서 넓어진 케이스네요. 그래서 직업적인 다 이유 때문에 네, 그랬을 거. 다 경험해보면서 장단점을 느끼셨겠네요. 다시 알게 됐죠.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은 전혀 아니죠. 완전히 다른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요. 본래의 나로 돌아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잠깐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 카투사도 어떻게 보면은 미군들이랑 같이 협업할 일들도 있었을 네. 텐데 카투사랑 그리고 미국 USC 연구원으로 가셨을 때 그때 느꼈던 미국에서의 인간관계와 한국에서의 인간관계의 차이점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카투사로 공무했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미군인 경우가 많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외국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어떤 사람하고는 굉장히 친하게 지내서 집에도 초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친하게 지냈죠. 제대하고 나서도 편지 주고받기도 하고 지금은 다 끊어졌지만 근데 USC의 연구원 방문 연구원으로 갔을 때는 상황이 다르고요. 그때는 사실상 미국 사람 별로 못 만났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학위 같은 걸 처음에 할까 하다가 안 하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투자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1년 12달 영화만 보고 책만 보고 여행만 다녔거든요. 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족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혼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게 미국에 있는 1년 동안이었어요. 의외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모두 다 포기하고 최소한의 인간관계인 가족관계만 집중하면서 나에게만 시간을 쏟았던 시간. 근데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오히려 인간관계가 차단됐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하고 막 같이 무슨 막 트레킹하면서 막 떠들고 외국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스탠딩 파티에 어울리고 이런 걸 너무 안 어울리고 안 좋아했던 사람인 거죠. 평론가님의 경험들을 들어보니까 소수의 사람들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 건강한 인간관계라는 게 어떤 걸까요?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가 이제 누굴 만나잖아요.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람으로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고양이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고양이를 입고 왔잖아요. 이 얘기하려고. 고양이 2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한 마리는 이제 10년 넘고 한 마리는 한 3년 됐죠. 고양이랑 같이 있을 때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아, 내가 참 선하구나. 아, 내가 이런 면도 있네? 내가 이렇게 측은지심도 있고 굉장히 열린 눈으로 세상을 대하고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다면 고양이와의 관계는 너무 좋은 관계죠. 이제 고양이를 얘기해서 그런데 사람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하고 너무 친해요. 자주 만나요. 근데 이 사람만 만나면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뭔가 그 사람한테 내가 세게 요구하기도 하고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지? 혹은 이 사람 만날 때 왜 내 스스로가 이렇게 별로 좋은 사람 같지가 않지? 이런 그 관계들도 굉장히 많고요. 별로 안 친하고 자주 안 보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만나면 만족감이 굉장히 크고 그게 그 사람한테 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하는 나의 행동과 말이 내 스스로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사람을 역시 도구로 대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식의 어떤 자뻑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관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관계, 나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도약하게 만드는 관계, 이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누군가한테는 나쁜 점들이 보일 때도 있고 좋은 네. 점이 보일 때도 있는데 그렇죠. 돌이켜 생각하면 저도 좋은 점 보였던 사람에게 더 정이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내가 그 사람이 있을 때 유달리 이기적으로 굴었다면 그 관계를 버텨내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저는 사실은 호준 씨 만나면 굉장히 내가 좋은 사람 같거든요. 다행이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관계는 좋은 관계인 거죠.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끔 해주는 것도 자기가 그 상대방한테 좋은 사람이 되게끔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그게 꼭 그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단 둘 사람 사이에서 어떤 무슨 정신적인 공합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건강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건강한 인간관계가 생기기 전에 스스로 뭔가 갖춰야 되는 내면의 조건들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외로움을 잘 이겨낼 줄 알아야 상대방한테 좀 덜 의존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다양한 내면의 전제 조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타인을 잘 만나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슨 뭐 웨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 품성이나 성격이나 태도 같은 건 자연스럽게 길러질 텐데 그냥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게 출발이군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걸 결정적으로 알게 된 계기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코로나인데요. 네. 코로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한 2년, 3년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가족 간에서도 뭐 한 명 콜록콜록 되면 그 사람 뭐 방에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격리를 했었던 기간들이잖아요. 혼자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느끼기도 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혼자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엔 그러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17세기에 이제 너무 유명한 블라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파스칼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오늘날 모든 인간 불행의 원인은 한 가지다. 그것은 혼자서 조용히 방에 머무를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에 기인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17세기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날이었는데 예측을 했네요. 그 당시에 혼자 방 안에 있는 게 쉽겠어요? 지금 혼자 방 안에 있는 게 쉽겠어요? 그 당시가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파스칼이 이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실존의 공허함의 핵심을 그런 데서 본 거거든요. 지금 현대인은 더 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하고 잘 지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걸 잘 못 견뎌서 좀 심심하니까 똑같이 게임을 해도 무슨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하면서 채팅을 하면서 한다던가 전 뭐 게임은 잘 모르지만 아니면 뭐 영화를 보러 가도 혼자 보러 가는 게 너무 뻘쭘해서 친구한테 연락해서 보러 간다든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내가 뭔가를 이 시간 속을 경유를 하려고 할 때 통과하려고 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필요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원하는 게 많아질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의존적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상대를 끌어들일 수도 있잖아요.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혼자 잘 있는 사람이 혼자 자기만의 위험도 갖고 자존도 있고 취미도 있고 이런 사람이 타인하고도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걸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어찌됐건 혼자잖아요. 제가 요즘 약간 잠자는 게 너무 힘든데 아무리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잠 못 자서 그 뒤척거리는 6, 7시간의 시간은 나만 겪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뭐 가족도 있고 수많은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막 겪는 이 안의 고통이나 바깥의 고통이나 배인 고통 같은 건 나 혼자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 온전히 겪어내야 돼요. 그렇죠. 죽을 때도 옆에서 가족들이 아무리 잘 임종의 순간을 지켜준다 할지라도 결국 죽을 때는 혼자일 거예요. 내 얘기는 모든 관계는 부질없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필연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하고 잘 못 지낸다면 타인하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겠는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작가님께서는 혼자 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치가 늘어난 계기가 혹시 있나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야 너는 지금 환경이 좋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조금 더 혼자 있기 쉬운 환경 속에 제가 있게 됐어요. 그것도 사실 한 90% 이상이 운이에요.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이제 파이아키아라는 공간이 이 고독 속에 들어앉아 있기에 너무 좋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질릴 네. 것 같아요. 예. 파스칼도 여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명언이 없어졌겠네요. 여기서 없어질 수도 생활했으면. 있어. 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런 게 있기 훨씬 더 전에 제가 제 방도 없는 그 시절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수십 년간을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집에 방이 적으니까 항상 방을 형하고도 쓰고 심지어는 단칸방에 전 가족이 살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 공간이 없었을 때조차도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가족들하고 친하고 누나하고 친하고 이랬어도 혼자 노는 것들 좋아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고요. 고독을 즐긴다까지는 몰라도 혼자 있는 순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순간만큼이나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뭔가 그 원래 태생적으로 그렇게 외로움이나 고독을 잘 즐기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뭔가 재수 생활하면서 네. 평론가님도 재수 생활 하셨을 텐데 네. 그 동안에 혼자 있는 법을 좀 배우게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나머지 이틀 내지 3일만 약속을 잡고 저도 그래요. 나머지는 혼자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을 때 사교적인 시간으로 잡잖아요. 예를 들면 점심 약속, 저녁 약속, 뭐 이런 동료들하고 먹고. 근데 저는 일단 어려서부터 이 먹는 데 대한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굳이 말하면 섭식장애 같은. 그래서 지금도 아주 편한, 다시 말하면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친하지 않은 사람과 밥 먹는 게 저는 너무 불편하고요, 지금도. 식사를 이 사교랑 결합한 모임 있잖아요. 뭐 언제 점심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이런 거. 이게 저한테 너무 힘들어서 요즘으로 치면 제가 이제 극도로 사실은 제한된 인간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년에 요즘 점심 약속, 저녁 약속 통틀어서 이 파이아카에서 모이는 걸 제외하면 5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위가 뭔가요? 끔찍하죠. 연애, 1년에. 한 달이 아니고. 물론 파이아키아에서 당장 우리 팀도 다음 주에 한번 모여서 우리 목상에서 한번 가볍게 뭐 회나 먹어요.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이건 이제 여기 제 자리니까. 이거 왜 어디 무슨 모임에 제가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 3, 4명이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 이런 거. 이런 게 지난 2, 3년간은 1년에 5번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식으로 살고 있죠, 요즘.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그 인간관계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부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스몰 토크라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느끼기엔 평론가님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잘하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스몰 토크. 네. 늘 저랑 평론가님이랑 어디 뭐 홍보사나 배급사 가면 네. 평론가님이 주도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능력이 있는지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떤 자리에 가면 이제는 제가 거기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요. 그다음에 가장 대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나이가 많은 사람 또 소위 위치가 위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화난 것 같고요. 가뜩이나 말 붙이기도 어려운데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모임이나 어떤 무슨 이런 게 있을 때 그 분위기를 책임지는 사람은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먼저 헤헤거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위기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되도 않는 농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고요. 스몰 토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스몰 토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아니 사람이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면 되지 뭐 그걸 왜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본능적인 것도 저는 다 배워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사랑도 배워야 되고요. 뭐 관계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이라는 그 영장류의 특징, 특히 인간이 그런데 다른 개체들하고 다른 어떤 종하고 비교했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춘기가 길다는 거예요. 웬만한 그런 어떤 종에서는 소위 완전히 성체와 아주 어린 그 개체였을 때 그 이행기가 굉장히 짧거나 없어요. 근데 영장류는 이게 길고요. 인간은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이 사춘기가 왜 이렇게 기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간이 사실상 사교수를 배우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복잡한 사회적인 작용을 하고 사교수를 배운다는 것은 상황마다 다 다르거든요. 같은 연령대의 친구끼리 했을 때의 태도, 부모님을 대할 때의 태도, 뭐 어른을 만났을 때 태도, 아이를 만났을 때 다 다르잖아요. 이것을 미묘하게 다 다른 것들을 일일이 다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교수라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학습해야 되는 능력이란 말이죠. 근데 그 기간 자체가 애초에 사춘기라는 거고요. 배울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어떻게 보면 주어진 거네요. 그 이후에도 계속 배우겠지만 특히 사춘기 때 그렇죠. 사춘기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갑자기 큰 컴퓨터를 산 거예요. 왜냐하면 조그맣다는 아이가 2차 성징도 있고 해서 몸도 키도 쭉쭉 크고
몸은 완전히 어른이 됐는데 정신은 훨씬 더 늦게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사에서 지체 현상이 일어나는데 좋은 컴퓨터를 샀으면 그 안에다 좋은 이 소프트웨어들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사교술 같은 거거든요. 인간은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 배운 사람들이 있죠.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스몰 토크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연습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스몰 토크라는 건 스몰 토크란 말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빅 토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몰 토크라는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시거부정한 이야기를 해야 스몰 토크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오랜만에 딱 만났는데 이번 대선에 누구 찍을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트럼프 좋아해? 뭐 이런다거나 이러면 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빅토크라고 갑자기 넥타이 고쳐매고 내가 무슨 빨간 옷 입었나 파란 옷 입었나 이런 거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빅토크가 되고 스몰 토크가 안 되는 거고요. 스몰 토크는 하나만 한 얘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날씨 얘기. 그래서 날씨는 문학의 영역이라는 말도 있어요. 날씨 얘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따져보면 날씨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준비하면 돼. 왜 준비하기 쉽네요. 아주 쉬워요. 그냥 모범 다음도 없어. 그냥 자기 말대로 익숙하게 하는 말 100만 번 반복해도 되는 말 이런 거예요. 날씨 얘기하다 화내는 사람 없거든요.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그러면 그러게요. 진짜 좋네요. 어제는 흐렸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럼 둘이 훌륭한 스몰 토크 한 거거든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랬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구름이 저기 정란운이 저렇게 떠 있고 지금 온도를 따져 보니까 무슨 온도가 언제인데 어제보다 어떻게 낮고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 사람은 스몰 토크는 못 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뭐 그냥 오늘만 하더라도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위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먼저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권 팀장님이 오셨어요. 인사하러. 항상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몰 토크 했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지금 연휴 이후에 처음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연휴가 길었으니까 또 유달리 이번 추석 연휴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긴 연휴 끝이라서 오기 싫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평론가님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평론가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스몰 토크를 잘하는 거야. 그랬더니 성환 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빵 터졌어 둘이. 이 스몰 토크는 이걸로 완벽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좀 그랬어요라는 건 내가 한 농담을 농담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럼 둘 사이에서 빵 터졌을 때 실제로 여기가 오기 싫었다라는 것보다는 나의 농담을 당신이 던진 농담을 내가 받아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서로의 우애와 서로의 어떤 신뢰를 서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이는 역시 만족할 만한 사이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예를 들면 여기 오기 있는데 참 별로 안 좋았죠. 아니요. 일당이 얼마인데요. 일당으로 따지면요. 오늘 얼마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번 달 월세가 얼마인데 뭐 프로 갚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완전히 판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스몰 토크는 듣기 좋은 얘기, 하나만 한 얘기 그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제일 쉬운 건 날씨고 그 다음은 취미 얘기를 하면 돼요. 싫어하는 걸 물어보지 말고 좋아하는 걸 물어보면 돼요. 대표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걸 알면 고양이 얘기하면 갑자기 무장해제 되거든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되거든요. 아니면 뭐 영화 좋아하는 사람한테 요즘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무슨 영화 좋아요? 라고 묻는다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봤던 방송 프로그램을 묻는다거나 음악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거죠. 누구나 좋아하는 얘기는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어 하고 이런 측면에서 시시껄렁한 이야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 할 얘기 없으면 질문하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적절하게 또 질문하는 거. 질문도 몇 개 안 돼요. 물어볼 수 있는 게. 갑자기 지금 둘째 삼촌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둘째 삼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죠. 스몰 토크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언젠가는 그래도 빅 토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려면 이제 대화의 즐거움이 되게 중요할 텐데 제가 예전에 피천득 작가님의 그 인연이란 수필집에서 경험, 지식, 감정이 풍부하면 대화가 즐거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대화의 즐거움의 요소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평론가님은 뭔가 관계가 깊어지는 단계에서 그 빅 토크를 할 때 어떤 대화를 하는 게 즐거우신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 빅토크의 경우하고 이제 좋은 대화의 일상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의 대화하고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토크가 이제 뭐가 빅토크냐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하고는 치열하게 정말 이번 대선에 누굴 찍을지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관계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치열하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전문 영역에서 예를 들면 뭐 어쩔 수가 없다가 훌륭한 영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른 평론가하고 제가 치열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빅토크인 건데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의 대화는 대부분 다 빅토크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따져보세요.
제대로 각 잡고 그 말에 어떤 오차를 줄여가면서 서로의 쟁점을 벼려가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화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대화가 스몰 토크이거나 조금 더 약간 큰 스몰 토크인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인간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제 이런 말들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소신 발언 이런 말. 실제로 소신 발언이 필요할 수 있죠. 모두가 정의를 억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어떤 걸 발언한다. 이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멀쩡하게 대화하다가 온라인 무슨 커뮤니티에서도 아니면 10명이서 술 먹고 있는데 소신 발언할게. 난 너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함을 핑계로 무례함을 보여주는 소신 거예요. 발언이 아니고요. 판을 깨는 발언이고 자기의 사회적인 지능이 낮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일상 대화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누는 꼭 스몰 토크가 아니더라도 이 대부분의 대화들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정확성이 아니라 적합성이에요. 디테일이 아니라 맥락이에요. 맥락이 훨씬 중요해. 이 사람과의 나와의 맥락.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잘 유지하는 대화가 중요한 거지. 이 상황에서 디테일에서 네가 뭐가 틀렸고 내가 뭐가 틀렸고를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도 안 중요해요. 이게 우리 둘의 관계에서 얼마나 적합한지가 더 중요해요. 이런 측면에서 대화에서 따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 뭐 수많은 것은 논전을 벌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관계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협력하기 위한 것, 뭐 호감을 나누고 뭐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특히 이제 뭐 소신 발언이 뭐니 이렇게 해서 판 깨는 대화들을 보면 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두루뭉실 잘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말 내용이 안 중요해. 그런데도 꼭 판을 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만 따진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대화를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대화에서 진짜 중요한 건 태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조 같은 것이지 그 말의 구체적인 어떤 것들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달의 베스트북에서 다룬 왜 쓸모도 맞아요. 그런 정합성 네. 얘기한 거 보면은 비슷한 얘기네요.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찰스 틸리가 쓴 거잖아요. 찰스 틸리가 했던 말들이 그런 것인데 우리가 다루는 대다수의 상당수는 인과적으로 지금 내가 이유를 드는데 그 이유가 얼마나 정확한 이유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적합하게 들리는 이유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화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과의 관계지 대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제 대화를 많이 하다가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 또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관계의 비대칭성이라고 할까요? 네네. 예를 들면 제가 평론가님이 네. 제일 좋아하는데 네. 평론가님은 저를 한 3번째로 좋아해. 이랬을 때 제가 아니 너 17번째야. 많이 노력해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던가 네. 아니면 반대로 네. 그 평론가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평론가님은 저를 그만큼 안 좋아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 거에서 오는 관계의 비대칭성, 네. 감정의 온도차 이런 있죠, 걸로 있죠.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 서로 마음 순위가 안 맞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17번째이지만 네. 예. 17번째 치고는 너무 전국을 찔러서 소신 발언을 하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아 적합하지 않네요. 아니요. 지금 정색하고 빅톡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지금은 정확하게. 지금은 정확성이 적합성보다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의 감정의 비대칭성은 모든 관계에 있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우애를 나누는 관계는 없어요. 부부 간에도 없을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없을 거고. 미묘한 차이가 있겠죠. 항상 어느 차이가 순간에. 있겠죠. 사랑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감정의 비대칭성이죠. 그래서 덜 사랑하는 사람이 권력자라는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고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에는 이제 우정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친구라고 생각 안 해도 거기에는 우정의 관계가 있단 말이야. 동료들끼리도 일하는 동료들끼리도. 그렇게 본다면 사랑은 비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우정은 비대칭성이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 이제 서로 이제 우정을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근데 여기에 누구 또 다른 사람이 한 명이 또 들어왔어. 3명의 관계가 됐어. 질투네. 그럴 수도 있죠. 질투가 돼서 파국이 있을 수 있지만 셋이면 더 친해질 수도 있거든요. 둘이 못하는 걸 셋이 할 수도 있어. 하다못해 둘이서는 고스톱 못 치잖아요. 셋이 있으면 고스톱 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이런 측면, 막고가 있구나. 그걸 몰랐네. 네. 어쨌건. 네. 4명 있으면 또 광도 팔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네. 5명이면 광 2명 팔고 그러네요. 6명이면 2팀 나눠서 하고. 네. 많으시죠, 이러니까 네. 숫자가 많아지면 사실은 더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우정이 더 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잘 마음이 맞는 모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정에도 질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가 적거나 없는 우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우정에 질투가 굉장히 많이 끼면
저는 그 우정에 사랑의 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10대 시절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10대 시절에 중고등학교 이런 데서 서로 이제 내가 굉장히 우리 둘이 절친이다, 뭐 베프다 이런 거 있는데 갑자기 전학원에 한 명이 끼어들고 얘랑 같이 친해지고 둘이 같이 하교하는 거 보고 이러면 약간 나는 뭐야 뺏기는 느낌 들고 이러잖아요. 저는 거기에 약간 사랑의 속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배타성, 사랑에는 배타성이 너무 중요하고요. 인류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사랑이 배타적이지 않고 내가 만나는 여자가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는 걸 용납할 수 없는 인류학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정의 경우에는 그런 이유도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의 저는 우정에 관해서 질투를 느끼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정의 속성이라는 게 약간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정에서 비대칭성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랑에서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죠. 나는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가끔 나를 만나는 혹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은 그 문제가 바로 500일의 썸머예요. 500일의 썸머의 핵심적인 거죠. 뭐 사랑에서조차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우정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관계에서는 비대칭성이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늘어나는 것 얘기하니까 이제 인맥이라는 키워드도 떠오르는데 네. 교양에서는 그 깊이만큼 중요한 게 너비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될까요? 관계를 확장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은 인간관계에서 좋은 태도가 하나로 이게 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다르고요.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뭐 등등등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 없죠. 근데 제 케이스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일단 인맥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인맥이 중요한 것도 있고 실제로 효용이 있기도 해요. 그레노베터라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연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관계가 있을 때 강한 유대관계, 예를 들면 가족 같아 부모 자식 엄청나게 강한 유대관계가 있겠죠. 약한 유대관계, 가끔씩 만나는 먼 친척이라거나 아니면 옆 부서의 부장이라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약한 유대관계를 가진 사람도 많잖아요. 이 두 가지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사회적인 네트워크, 정보의 네트워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던 그 말콤 글래드웰의 책 보시면 티핑 포인트 같은 책을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취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호준 씨처럼 이렇게 대기업을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이제 작은 회사에 소개로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취직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번 본다면 내가 취직시켜주는 사람이 우리 작은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 작은 아버지의 고등학교 친구가 취직시켜줘요. 약한 타이가 있는 그렇죠. 사람이네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는 성향을 있는 사람들 이제 커넥터라고 말을 하는 건데 말콤 글래드웰에 따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요한 정보들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은 강한 유대관계에서 얻는 게 아니고요. 약한 유대관계에서 얻는다는 게 이제 그레노베터의 이 이론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약한 유대관계를 넓히는 게 뭐겠어요? 인맥이네요. 그게 인맥이에요. 그러니까 인맥이라고 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인맥이라고 하지는 않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사회관계에 굉장히 열심히 신경을 써서 이걸 넓혀가는 게 인맥이고 그건 약한 유대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넓은 세계로부터 정보를 얻는 게 너무 중요한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인맥을 넓히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넓은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걸 인간으로부터 별로 얻는 걸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 중요하지만 덜 중요하고 나는 그 정보를 예를 들면 책을 본다거나 혼자 생각을 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뭐냐면 훨씬 더 작은 인간관계, 좁은 인간관계, 몇 개 되지 않은 인간관계에서의 감정적인 지지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넓은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면 인맥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 아니라 자기는 훨씬 더 안정된 관계, 더 적은 관계 속에서 감정적인 지지를 얻기를 원한다면 인맥이 별로 안 중요할 수 있겠죠. 인맥이 그러면은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안 수도 맞는 있어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였군요. 네. 근데 거기에 들어서 이제 조금 더 그 인맥에 대한 저의 뭐 약간 철학적인 견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얘기를 해본다면 그러면 이걸 전제하면서도 저한테는 인맥이란 말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인맥이라고 쓴다면 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슬이라는 뜻이고 금맥 이런 것처럼 인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한 또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중요하죠. 그 사람만 중요한다면 인맥이란 말은 안 쓰겠죠. 수단화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일종의 그물의 그물 코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보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맥이라는 말에 대한 기본적인 저항감 같은 게 저한테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누군가를 언젠가는 이렇게 알아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겠지. 사돈의 팔촌이.
혹은 언젠간 이렇게 하면 내가 결혼하면 부조라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알 것 같아. 내가 상대방을 도구로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를 도구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진심이 아니면 다 네. 들키겠네요. 네. 그런 취급 받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누군가를 취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물론 다른 사람이 그런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맥이라는 말에 대한 기본적인 저항감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도 다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있는 사람도 관리가 안 돼요. 근데 그게 금방 와요. 사람에 따라서는 20대부터 오기도 하고 30대부터 오기도 하고 40대부터 오기도 하겠죠. 제가 생각하면 좋은 사람 떠오르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주변에. 내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 좋은 감독, 뭐 좋은 배우, 뭐 이런 영화 쪽이 아니더라도 뭐 주변에 친척부터 무슨 자주 가는 가게 주인까지. 근데 그 사람들하고 다 각자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노력이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더 깊은 관계로 친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감정 자본이 한계가 있고. 그렇죠. 에너지도 한계가 있고 네. 타이밍도 안 맞을 수 그렇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감정 자본을 100 갖고 있을 때 50명하고 친하면서 2씩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100을 줄 때 2로는 만족 못 해.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20씩 주고 싶어. 그럼 5명밖에 못 사귀지 않겠어요? 이 양자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제 후자 쪽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있는 좋은 관계도 다 유지를 못하고 항상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데 왜 인맥을 넓히려고 하겠어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일종의 감정적인 낭비처럼 느껴지죠. 평론가님 한편으로는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럼요. 네, 어떤 사람이 불편하실까요? 현시성을 가진 사람이 불편해. 너무 많은데. 아니 박쥐 주인공이 현상현이거든. 아, 농담이고요. 네. 네. 불편한 사람 당연히 많죠. 불편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만 이제 더 남들을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견뎌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다는 걸 제가 못 견뎌서 예를 들면 같은 그룹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야. 그러면 저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신경 쓰는 거 하다못해 무시하는 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그 사람하고 지금 냉전주의고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말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항상 봐도 못 본 척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삿바 싸움 같은 거 하죠. 그거 할 때 엄청 마음에 정말 부담감이 불편하죠. 엄청나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화해를 하려고 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잘 안 됐고요. 그냥 누군가는 누군가가 불편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인정하자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은 내가 불편하고 내가 그 사람 불편해. 그럼 우리는 서로 가장 덜 불편하게 행동하자라고 타협할 수는 있잖아요. 저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하고 그렇지만 아주 차가운 예의로 대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 저 사람도 그렇게 할 거고 그래야 가장 덜 서로가 부딪힐 거 아니에요. 불편한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살을 문대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이걸 최대한 떨어뜨리고 이 사이에 바람 지나가게 하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요즘은 어떤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멀리 하려고 하고요. 불가피할 수 있잖아요. 뭐 일이라든지 얽혀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한테 최대한 멀리서 예의를 갖추어서 우회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거기도 이렇게 에너지가 말할 수 되니까. 네네네. 근데 어떤 사람이 불편하세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불편하신 특정 너무 사람들이 많죠. 있을까요? 네. 뭐 제일 불편한 사람들은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꼬인 사람은 사실 주변에도 많지만 제 경우에 꼬인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나는 건 사실 악플 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잘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적잖은 경우에 잘못이 나한테 있다기보다 그 사람한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없던 사실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걸 퍼뜨리면 또 그것을 심지어는 최소한의 의심도 안 하고 하다못해 요즘 조금만 이상해도 다 이거 주작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주작에 대한 의심조차도 없이 그대로 믿어서 애초에 돌 하나 던진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돌 10개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든지 뒤집어서 보려고 그러고 꼬아서 보려고 하고 사람을 보이는 대로 안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 블로그에 어떤 사람이 비밀 댓글을 썼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장문의 비밀 댓글로 저를 격렬하게 비난을 했어요. 존댓말을 썼지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부산 락페 갔다는 걸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영화평론가가 영화에는 충분한 신경을 안 쓰고 부산 락페에 나가서 스웨이드 공연이나 본단 말이에요. 당신은 뭐 영화에 대한 애초부터 뭐 사랑이 있느니 마느니 이러면서 나를 준엄하게 꾸짖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부산 락페라는 걸 간 적이 없고요. 정말로? 네, 없어요. 그 닮은 사람 없고 보신 솔직히 건가? 말하면 부산 락페가 열리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락 페스티벌 이런 거 좋아해서 뭐 공연을 보러 간 적도 있지만 그런 락 페스티벌 간 거는 진짜 10년도 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철석같이 그걸 믿었고
그 사람이 날 봤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나의 영화에 대한 사랑을, 심지어는 나는 영화에 대한 사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인데, 그게 직업인 사람인데 나의 영화에 대한 사랑이 별거 아니다라는 걸 준엄하게 꾸짖더라고요. 그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뭐 직업적인 이유로 수도 없이 만났고, 어떡하겠어요. 처음에는 해명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어떤 자리에서는 이제 막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원칙은 지금 농담처럼 락페 얘기를 한 거고요. 누가 부산 락페를 공격하면 저는 그냥 웃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고 사실도 아니지만 이걸 굳이 일일이 해명한다는 건 너무 구차해. 그럼 끝도 없죠. 끝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다 일일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농담처럼 말하지.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꼬아서 굉장히 나쁘게 말을 할 때 그게 나한테 치명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직업윤리랑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야, 이동진 들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어떤 영화에 대해서 별 4개 줬는데 별 하나당 100만 원씩 별 4개라서 400만 원 받았대더라. 뭐 예를 들면 이랬다고 쳐봐. 저렴하네 근데. 저렴해? 야, 더 줄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네. 그렇게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그런 비난을 옛날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비난을 하면 이건 해명해요. 왜냐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비난이지만 내 직업윤리의 치명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뭐 평론 그지같이 한다든지 뭐 나에 대해서 수많은 비난이 있을 텐데 그런 건 다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바로 잡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일정 비율로 꼬인 사람들이 있고 그 꼬인 사람들 내가 풀어줄 수가 없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안 맺는 게 가장 최선이죠.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덜 소모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편하고요.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약간 신경도 쓰이고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덜 쓰이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생채기가 계속 나다 보니까 약간 굳은 살이 배겼다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 그렇게 대범한 사람도 아니고 대인배도 아니고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괴롭죠. 하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이란 걸 이제는 알게 됐죠. 옆에서 볼 때는 가끔 바늘 하나 찔린 건 괜찮은데 그 바늘을 10,000번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상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가끔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뭐 신경 써요. 그냥 무시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쓴 댓글에 밑에 대댓글 하나 달리면 분기탱천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는 못 견디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 어떤 수많은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뭐 꼬인 사람, 불편한 사람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꼬인 사람이 너무 싫다. 그럼 이번엔 불편한 사람 말고 나와 다른 사람들도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지.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약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대화하기를 중지한다면 그 사회는 심각하겠죠.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개인의 1대1의 관계에서 한번 본다면 이 사람하고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불가피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전혀 아니고 너무 좋은 관계 속에 있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연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모 자식이 연을 끊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연을 들어보면 나라도 끊겠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라고 해도 부모 노릇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도 자식 노릇 못하고 나머지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친구는 오죽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끊을 수밖에 없는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기본적인 어떤 우호를 확인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차이를 드러내는 주제의 대화를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지 않거든요. 대한민국의 평균 이상으로는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 얘기 거의 안 해요. 아주 친한 사람하고도 거의 안 하고 가족하고는 해요. 그렇지만 근데 왜냐하면 정치 얘기를 한다는 건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 난리니까. 정치 안에서 수많은 소분파가 있잖아요.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중도 좌파도 있고 중도 우파도 있고 극우도 있고 극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포지션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 그러다가 또 싸움이 나는 특정인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들. 누구 얘기를 딱 하기 시작하면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식의 어떤 빅토크에 해당하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불을 던져주는 주제들이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군요.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고 상대방도 나한테 실망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실망해도 상관없어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100번 토론에 나간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서 그냥 괜찮게 그럭저럭 서로 우호적으로 살고 있는 관계가 있는데 아니 거기다가 굳이 왜 종교 얘기를 해서 판을 깨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결정적으로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달릴 수 있는 주제 얘기는
안 한다. 저는 심지어는 어떤 관계에서 누가 얘기하면 그 얘기 하지 마시죠. 이렇게도 말해요. 중지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모임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약간 나이도 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자연스럽게 제가 화제를 돌리거나 하는데 그래도 계속 그쪽으로 가면 이제 그 얘기 그만하시고요. 이러고 넘어가죠. 현명한 방법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다들 더 친해지려고 만약에 같은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거나 네. 같은 이념을 갖고 있으면 네. 확 더 친해지니까 더 확인해 보려고 얘기 꺼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확인해서 인간관계의 대화나 이런 교유 관계를 확장해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만 채우게 돼 있어요. 항상 댓글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내 주변엔 A 찍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누가 찍은 거야? 근데 사실 그 사람 50% 넘게 붙어가지고 당선됐어. 이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주변엔 다 그 사람 같은 사람만 있거나 의견이 다르면 나처럼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러니까 주변에서는 안 보이는데 사실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의이기도 하고 또 좋은 사회적인 대처법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믿는 거죠. 앞으로 얘기할 순간과 안 해야 될 순간을 네. 잘 구별해야겠네요. 순간도 있고 주제도 있고 MBTI 얘기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나 같은 사람은 저는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MBTI 같은 거 하나도 안 믿어요.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 얘기하면서 내가 INFJ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해봤거든요. 딱 한 번. INFJ가 나왔어요. 그러면 INFJ다라고 하면 역시 평론가님 그래서 INFJ인데 약간 T로도 보이는데 조금 더 F 쪽에 가까우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해석하죠. 예. 그게 보였어요? 뭐 이러면서 약간 맞춰준단 맞춰주는 말이에요. 거죠. 저는. 근데 속으로는 이 얘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포션은 적지만 MBTI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그 얘기하면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짜증낼 수 있는 주제, 그 다음에 의견이 너무 많이 갈리는 주제,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 네, 이러는 거죠. 그 간단한 생각을 못했었네요. 부끄럽지만. 흥미롭네요. 네. T야? T입니다. 근데 F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5초 안에 TV 셋톱박스를 찾아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TV 뒤. 감쪽같이 숨어있죠? 선 없이 더 깔끔하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SK 브로드밴드의 초소형 셋톱박스 스마트 3 미니. 지금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과 BTV를 신규 가입하면 이동식 TV까지 무료. 이것이 바로 BTV 무빙.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에 네. 대해서 인간관계 관련된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제 고민도 들어가 있고 예전에 파이한 분들이 소중하게 보내주셨던 사연들도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네.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고민들을 좀 추려봤어요. 네. 하나 고민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 이 길 계속 행동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거나 혹은 그 호의를 되게 권리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생기니까 힘들어지시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코멘트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점점 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이면 다 똑같지 뭐 전혀 안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마다 다 사안별로 성격별로 유형별로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말을 하지만 물론 착한 사람이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원하고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이용당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선이라는 것은 선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선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선해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고요. 선해지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사람이 선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피해를 입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어찌됐건 저는 그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인간관계의 측면에서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는 약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50 정확하게 주고 52를 받는 거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한 40 정도를 챙기고 60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악바리 같은 사람, 어떤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99 가져가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애초에 물론 현자 같은 사람도 아니고 성인 같은 사람도 아니고 못 참죠. 그런 건 보호해야죠. 자기 네. 스스로를. 애초에 40이라고 제가 물러나서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 방어선 같은 걸 두르는 거고 내가 안 다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지나치게 이용하려고 하고 너무 도구로 삼으려고 하고 그러면 저도 격렬하게 잘라내는 경우도 있죠. 프리랜서 생활을 한 지 한 20년쯤 됐는데 프리랜서로 영화평론가로 살면서 한 3번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내지 않는데 그 세 사람은 잘라냈어요. 너무 분노해서.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과 굉장히 인간적으로 서로 신뢰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는 나를 쉽게 얘기하면 도구로 본다고 내가 판단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참다 못 잊어서 3명 정도는 제가 아예 그냥 파국을 만들고 끝냈거든요. 그 이후로는 3명은 아예 얼굴도 안 봐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3사람을 제외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정리한다, 손절한다 이것은 너무 좀 약간 물화되어 있는 개념처럼 느껴지고 말처럼 느껴져서 제가 좀 약간 꺼려지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저 사람하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고 항상 손해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고 이렇다고 쳐봐요.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끝이야. 앞으로 아는 척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20년에 한 번 정도면 되지 않나? 저는 좀 많이 쓴 거야. 한 3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연애와 우정이 있다고 쳤을 때 연애는 구두점을 찍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정은 구두점을 안 찍어도 돼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뛸 거다. 이런 사람 만나면 싸우는 거야,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돼. 그러니까 우정을 끝내는 순간이 와야 된다. 제가 설사 마음을 먹었더라도 우정은 차갑게 이별하면 되는 거예요. 뜨겁게 이별할 필요가 없어. 싸우면서. 구두점 안 찍어도 돼.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우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심지어는 우정도 아닌 별로 나랑 유지하고 싶지 않은 관계를 해결할 때도 굳이 나 너 싫어해. 끝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서서히 멀어지면 된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어차피 실제 우리는 그런 거 익숙하지 않나요? 그렇죠. 수많은 관계들이 다 자연스럽게 멀어지잖아. 착한 사람 콤플렉스인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서서히 멀어지면 되는 거고 또 착한 사람 콤플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선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그 이번에는 누군가 날 싫어할까 봐 걱정하는 그런 걱정들도 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평론가님 그동안 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날 싫어하는 사람의 비율 그리고 날 좋아하는 너무 많지. 사람의 비율 그다음에 날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비율 이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는 것 같은지 그런 게 궁금해요. 그게 나도 그 사람을 아는 관계인지 아니면 그 사람만 나를 아는 관계인지가 좀 달라요. 그래요. 평론가님 좀 제 예외 경우, 케이스긴 그쵸, 하네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제 경우에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모른다는 얘기는 이름이나 얼굴이나 뭐 특정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을 하거나 방송에 출연하거나 지비를 하거나 이런 걸 보면 지비 하게 되면 400명이 앞에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듣는데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가 더 많겠죠. 나는 그분들을 일일이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커요. 뭐 예를 들어서 소위 저를 이제 그런 유명인 혹은 영화 평론가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나를 싫어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죠. 일군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관심이 있게 미워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에너지를 써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못지않게 또 저를 굉장히 과분하게도 이렇게 아껴주는 호감을 해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상쇄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거보다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잖아. 그러니 괜찮아. 이렇게 안 돼요. 이것은 이 상태대로 너무 감사하고 이건 이 상태로 너무 힘들고 괴롭죠. 그런 측면에서 양자를 대하는 것은 다를 수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싫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 하면 저는 압도적으로 3번째가 많을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무관심한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웬만한 그 어떤 집단에서의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인의 호감을 전제하지 않으면 함께 상호작용을 함께 해서 집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선의 같은 것을 일단 뭐라고 그럴까요?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유달리 직장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말을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직장에서도 그 사람의 호감을 가진 사람이 호감을 갖지 않는 사람보다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 무관심한 사람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사람 많다는 게 위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날 수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은 무관심이고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되게 많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무관심일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또 남들의 어떤 감정이나 반응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을 받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위안이 되는 말이네요. 네. 그 지금까지 말한 어려움들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난 뭔가 착한 사람 콤플렉스여서 힘들고 뭐 늘 주는 게 힘들어서 힘들고 그래서 나는 공적인 관계에서는 아예 친구를 안 만들겠어. 이런 게 공적이라면 직장 같은 직장에서 거요? 예. 그래서 아예 사적인 자리에서만 친구를 만들고 회사에선 친구를 안 만드는 전략이 스스로한테는 그게 오히려 건강한 전략이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그렇게까지 잘 구분할 수 있다면 직장은 정확하게 공적으로만 행동하고 돈 벌고 이런 수단으로만 삼고 직장에서 친구를 안 만나고 친구는 아예 사적으로만 만들고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애초부터 친구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될 수가 없고 직장을 어떤 사람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다닌다고만에 가정하면 하루에 매일 예를 들어서 7시간, 8시간을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중에는 호감이 가는 사람, 미운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호감이 가는 사람하고 갑자기 있다 보면 같이 점심이라도 먹고 싶고 저녁이라도 먹고 싶고 때에 따라서는 약간 고민도 상담하고 싶고 이게 인지상정이지 나는 직장에서는 이런 것을 마음을 쓰지 않을 거라고 결심하고 직장에서 전혀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사생활에서도 그게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나머지 생활도 철저하게 도구화할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그 말이 강조하는 무엇이 있다면 수사법적으로는 인정. 그렇지만 그 말 자체를 실제로 주장한다면 저는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거의 가치를 두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직장에서 만약에 친하게 지내고 그럼요.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굳이 제 스스로의 마음을 차단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요. 실제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덜 인간관계를 맺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퇴근하면 내 사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 갑자기 무슨 전화 와서 뭐 어떻게 한다거나 일의 연장 아니면 뭐 끝났는데도 나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회식 자리에 부른다거나 그럼 싫죠. 좋은 관계라도. 그런 건 이제 감안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도 충분히 인간적인 관계가 있을 수는 있죠.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그럼 친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죠. 예. 뭐 사람이 마음이 가는데 그걸 굳이 막을 필요는 없고 그럴 필요는 없지 자연스럽게 않을까요?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 네. 한편으로는 친해지고 싶지만 바빠서 좀 친해지기가 어렵다. 혹은 네. 바빠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못 챙겨주는 것 같다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저도 항상 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사실 다 바빠요. 아침에 전철 타보세요. 안 바쁜 사람 어디서 다 뛰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그렇고 항상 평생을 저도 일에 쫓기고 살았고 저도 친구들 사이에서 예를 들면 뭐 야 우리 언제 한번 모여야지 뭉쳐야지 만나지 뭐 이렇게 해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연락하는 쪽이 아니에요. 연락 받는 쪽이에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만나면 너무 반갑고 잘해주는 쪽인 것 같은데 비교적 그거를 제가 막 적극적으로 그 모임을 주선하거나 먼저 연락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연락해주는 친구들한테 고맙게 느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약간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 좀 심하면 죄책감 이런 마음을 약간 갖고 있어요. 항상 미안하거든요, 친구들한테. 연락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나만 카톡 안 하거든요. 또 바쁜 타이밍도 다르잖아요. 타이밍도 시간대도 달라요. 다르고. 그 말씀도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전이 없고 주로 이제 저녁에 일한다거나 이런 거고 그 친구들이 쉴 때 나는 일을 한다거나 제가 카톡을 안 하니까 나한테만 따로 문자를 줘야 돼요. 이러면 굉장히 미안하죠. 근데 그렇다고 나는 카톡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제 나름의 답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지만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70년대 말에 사회심리학 어떤 연구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이 실험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어떤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실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학과 대학원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과 대학원생들이라면 조금 더 특성이 있겠죠. 이 사람들한테 A동에서 B동까지 가도록 하는데 그 전에 임무를 줘요. B동에 가서 연설이나 설교를 하도록 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그룹을 둘로 나누어서 A동에 있는 사람 중에서 C라는 그룹과 D라는 그룹을 나누어서 C라는 그룹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다시 말하면 오로지 자기 어떤 것은 이런 거랑 무관하게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돈까지 다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고쳐주고 이웃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사람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가 신약 성서에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좀 더 선한 행동을 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강의를 준비를 시켜요. 그럼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강의를 준비하면 어떻겠어요? 그럼 좀 더 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사회심리학자들은 추측한 거죠. 그 다음에 D라는 군은 그런 걸 안 시키고 그냥 시시껄렁한 별것도 아닌 지루한 설교 주제를 시켜요. 두 그룹은 나누어요. 그리고 출발을 시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거기서 또 A, B, C, D로 또 나누어서 절반의 군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게 줘요. 다시 말하면 A동으로부터 B동까지 가는데 시간이 3분 정도밖에, 5분 정도 걸리는데 5분 후에 바로 설교를 해야 돼. 이 사람이 바쁜 사람들이네요. 네, 바쁜 사람이죠. 그 출발을 시켜요. 나머지 한 사람은 30분 전에 출발을 시켜요. 5분 거리니까 아무리 늦게 가도 한 25분 시간이 남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를 측정을 했는데 애초에 사회심리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설교의 내용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다시 말하면 도덕성을 강조하는 타인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설교를 준비한 사람과 그냥 아무 관련 없는 준비를 한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퍼센테이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중요한 변수는 딴 데 있었군요. 그렇죠. 그 변수는 시간이 오로지 유일한 변수였다는 거고요. 바쁨이 그렇죠. 변수였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찍 출발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 군에서는 60%가 넘는 사람이 이 아픈 사람을 도와줘요. 아프다고 연기한 사람이거든요. 배우가 강도한테 당한 것처럼 상처 입고 피 흘리는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실험 안에 또 실험이 있었군요. 그럼 지나가다 우연히 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순간에 여유가 있으면 60%가 넘는 사람들이 도와준대요. 시간을 내서. 근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신학과 대학생이고 심지어는 사마리아인에 관한 어떤 이거를 준비를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0%가 안 돼요. 도와주는 퍼센테이지가.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다는 걸 조금 약간 생각이 들 텐데 이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실험 얘기를. 왜냐하면 내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시간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본성적으로 악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또 좋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은 단계로 가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시간을 바쁘게 써서 쫓기고 살면 내가 그렇게 모르는 척 지나가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바쁘느라 그렇죠. 못 챙긴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바쁜 사람이면 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실험을 굉장히 많이 떠올려서 사실 아까 말한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되뇌어야겠네요. 바쁨은 악에 가깝다. 그래서 근데 여유를 이것도 찾아서 사람들을 챙겨야겠다. 예. 실제로 그렇기도 할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현대에서는 다 이렇게 바쁘도록 몰아붙이는 사회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론가님 그 얘기를 하신 걸 제가 딴 자리에서 네.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되뇌이면서 하니까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점은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솔직히 말하면 지난 한 1, 2년 사이에 제가 약간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었어요. 일을 훨씬 더 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 건강 문제, 뭐 정신적인 뭐 혹은 육체적인 건강 문제가 제일 커서 실제로 하고 싶어도 많이 못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사실은 지난 2년간을 살아왔고요. 근데 그것도 약간 있어요. 이대로 가면 그냥 우르르르 하다 인생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의 어떤 그런 여유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그 아까 손절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평론가님이 사실은 손절을 그렇게 많이 안 한 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인간관계요? 네, 인간관계 아까 3명 손절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은 그게 막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요즘에 손절이 좀 더 쉬워지고 있다. 그래서 조용한 손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손절을 하는 거죠. 저 사람 나 이제 안 봐야겠어. 근데 이런 손절이 좀 되게 쉬워지고 잦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떤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인맥을 넓힌다라는 것하고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자체를 양화하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다룰 수 있는 만한 인간관계는 한 30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불필요한데 지금 50개 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20개를 의도적으로 줄여보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요즘 무슨 청모 이런 거 인기 있지 않나요? 많죠. 예. 결혼 정년계 사람들 중에는 그 약간 그런 문화가 생겨서 원치 않는데도 가서 돈 쓰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부담 갖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지나치게 양화해서 이걸 숫자로 자기 삶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소위 손절이란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손절이란 건 사실 무슨 주식이나 이런 데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먼저. 네, 그 말이 좀 거부감이 있으나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저 사람은 예를 들면 그만 만나야겠다. 라고 해서 그 앞에서 굳이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한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긴 한데 다만 지나치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컨트롤한다라는 어떤 개념들이 있어서 학습부터 시작해서 결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내가 더 이익이 되는지 내가 부족한지 뭐 이런 것들 따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자체 한 세태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관계로부터 페이드아웃 하겠다고 마음을 먹든 아니든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기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제 멀어지는 관계가 말씀 주신 대로 되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사랑은 뭐 도파민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다. 그 이후로는 옥시타신이 그 주 작용을 한다. 신디 하잔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30개월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정의 네. 경우에도 유효 기간이 있는 걸지가 좀 우정? 궁금해요. 뭐 우정을 포도주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와 우정은 뭐 묵혀두어야 뭐 깊은 맛이 난다는 둥 이런 것도 있는데 우정의 유효 기간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감정조차도 한계가 있다. 아까 감정 자본이라는 말을 뭐 약간 이상한 말이지만 쓴다면 그런 측면에서 감정을 싣는 무게를 싣는 그런 관계를 인간이다. 이게 마치 저글링하고 비슷해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점점 나이가 들게 되면 인간관계가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우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20대 중반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우정의 가치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근데 30대가 되면 우정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면 양육이 훨씬 더 중요한다던가. 그러다 40대, 50대, 60대가 되잖아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보면 그 사람을 철저하게 돌봐주는 사람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에요. 엄마이거나 엄마 할머니거나 엄마 아버지거나 이런 식으로. 한 명 아니면 두 명이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점점 늘어서 수십 명이 됐다가 다시 줄어서 마지막 죽는 순간이 되면 역시 똑같이 한두 명 앞에서 죽게 돼요.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확장됐다가 어느 순간 당연히 줄어드는 관계가 있는데 그 줄어드는 관계를 예를 들면 30대 초반이라고 만약에 가정해 보세요. 그렇게 보면 필연적으로 그런 관계를 줄여나가는 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평론가님은 그 끊어져서 아쉬웠던 사람 떠오르는 너무 사람이 많아요. 있을까요? 네. 끊어졌던 게 안 좋아서 끊어진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네. 제가 그 토이스토리 3 한 줄 평인데 두 줄 평을 쓴 반칙한 3번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야. 화제가 됐던 한 줄 평이죠. 네. 근데 왜냐하면 그건 진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공감 반칙을. 갔어요. 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변질됐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한 줄평을 썼고 그게 이제 극 중에 등장하는 앤디와 장난감들의 토이스토리 3에서의 헤어지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보면 과거에 친했는데 지금 안 만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근데 왜 안 만나게 될까 생각해보면 안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는 그리운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안 만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서. 네, 인간은 원래 포박한 존재이고 그 모든 감정을 다 가져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는 심지어는 다른 데 마음이 바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옛날엔 그래 아쉬웠는데 솔직히 요즘은 아쉬워하진 않고 그리워는 해요. 그 사람들이 좋았던 사람들이고 멋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요즘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삶을 산다는 건 시간을 쓴다는 것이고 이 시간 속에서 나랑 가장 많이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네가 무슨 친구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미소를 보내주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양 실장님은 저를 지금 20년째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모든 책은 아니지만 제 책의 대부분을 편집한 편집자가 있어요. 그분도 역시 20년째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일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이게 친구가 아니면 뭐가 친구야 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같이 나오고 뭐 수십 년간 살고 나한테 40년 묻고 그 사람 뭐 한때 우리가 뭐 도원결의하고 이런 친구들만 친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제일 잘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사람 중에 핵심은 가족이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자주 만나고 만나야 되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게 핵심이에요. 저한테는. 저랑 같이 오래 시간이 있는데 저를 불쾌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좀 약간 힘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론가님 만약에 아쉬워했으면 제가 호명해서 따로 안부 인사할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특정인이 혹시 말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지금 우리 친구 아이가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우린 건가요? 우리? 내가 네 알겠습니다. 친구냐? 이러면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화나죠. 네,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3명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나오면 4번째가 나오는 수가 있어. 이 방송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희 인간관계를 좀 폭넓게 네. 생각을 하면 사실 지금 이걸 지켜봐 주시는 파이안 여러분들도 저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흔히들 그 디지털 상에서의 인간관계와 음. 오프라인 상의 인간관계를 비교하면서 디지털 상의 인간관계는 피상적이고 얕은 인간관계다. 진정한 그렇게 많이 인간관계는 얘기하죠. 오프라인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몇 달 전에 이달의 베스트북으로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을 제가 해드렸어요. 근데 그 책 굉장히 좋은 책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게 읽으셨죠. 근데 어떤 책을 제가 베스트북으로 혹은 좋은 책으로 권한다고 해서 그 책의 모든 주장을 다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책에 있는 핵심적인 주장하고 다른 부분이 지금 말한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는 오프라인에서의 관계가 직접적인 경험보다 훨씬 더 열등한 경험이면서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동에서는 한 층에 4가구가 있어요. 그럼 저희 집 말고 3가구가 더 있죠. 아주 가끔은 이제 그 사람들하고 마주치기도 하죠. 눈 인사를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그 철저하게 익명으로 살아요. 지금 이 아파트에 산 지가 한 1년쯤 됐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누구도 제가 몰라요, 개인적으로. 상대방도 저를 모르겠죠. 더군다나 저는 약간 좀 평소에는 모자도 쓰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그러면 나는 이웃과 인사도 하지 않는 냉혹한 사람인가, 인간미가 메마른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 이웃은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내가 자주 가는 가게 주인, 이런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한 개념도 과거하고 현재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옆집 사람하고 인사를 안 하면 정말 싸가지 없는 놈이고 인간성 메마른 놈이겠죠.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아파트 문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담보로 하고 있고 그 익명성을 즐기는 어떤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옆집 사람도 같이 인사하고는 너무 좋죠. 근데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보다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끊임없이 나한테 댓글을 달면서 나도 가끔 댓글로 소통하는 누군가가 저한테는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이라고 해서 그게 소셜미디어든 SNS든 아니면 저처럼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저를 알지만 저는 모르는 누군가랑 소통할 수도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팬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근데 그런 분과의 그 관계가 제 인생에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심지어는 내 주변의 친구한테도 아까 제일 친하다 누구 고맙다고 한 친구 파야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파야케에 대해서 뭐 얘기하거나 뭐 고민 얘기를 걔한테는 할 수도 없어요. 우리 만나면 맨날 어린 시절에 야 옛날에 누가 말이야 어느 선생님이 말이야 하고 맨날 선생님 얘기만 밥 먹듯이 평론가님도 그러시는군요. 지겨워 죽겠는데 만나면 맨날 그게 계속해요. 그 선생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해요 아직도. 근데 나의 어떤 현재 단계에서의 고민이나 생각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심지어는 성별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근데 내가 아는 건 딱 아이디 혹은 닉네임 하나만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댓글을 달아줘서 코멘트를 해주거나 해주면 너무너무 반가워. 내가 일일이 댓글을 못 달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한 명은 아니니까, 꽤 많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장기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 사람들 안 보이면, 아, 이분 요즘 왜 안 보이시지? 생각도 하고, 어떤 거는 제가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소통한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피상적이라면 세상에 무슨 관계가 진실한 관계인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진실한 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 형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오프라인이 무조건 온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까지 험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실제 보는 것하고 달리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쓰면 땡이거든요. 실제로 끊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갔고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무의미하다,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진실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채널 오픈된 지 이제 5년이 된 시점에서 사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잊혀져가고 단절된 인간관계도 저도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파이아키아 채널에 파이한 분들 댓글 그러니까요. 다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요. 5년 내내 꾸준히 달고 계신 분들 가끔씩 그 안부를 전해주시면서 다시는 분들 보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큰 힘이 되는 댓글 다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너무 소중하죠. 저는 옛날에 단 거 댓글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꼭 그것이 댓글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라도 오프라인에서 다르게 소통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과도 충분히 곡진하게 소통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론가님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사실 공유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부족했던 과거일 수도 있고 좋았던 과거일 수도 있지만 다 서스럼 없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속으로 혀를 차면서 들었군요. 아유, 속도 없어. 저런 얘기를 하다니 이러면서. 근데 정말 감사드려요. 왜냐면 네. 제가 반대로 네. 평론가님 입장에서 네. 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 얘기하라고 하고 저의 네. 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네.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인간관계 다 망했다는 거 유퀴즈에 나가서 이미 말을 했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근데 안 망한 것 같아요. 오히려 부러운 측면도 있고요. 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네.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네. 망한 게 아니라 가장 성공하신 분 아닐까요? 아유,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이게 저한테 맞는 방식이니까 저는 이 방식으로 현재 고착화 됐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자기한테 가장 맞는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사실은 평생을 통해서 제각각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관계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실은 뭐 거의 모든 영화가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이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극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서 너무 아쉬운 좋은 영화가 있거든요. 내 말 좀 들어줘라는 영화이고요. 이런 인간관계에 관해서 가장 잘 다루는 훌륭한 감독 중에 하나가 영국 감독 마이클리인데 마이클리의 신작이고 가장 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 사이에서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 가장 깊은 것들, 대체 저 사람은 왜 가족이지만 저 모양일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내밀한 아픔 이런 것들 너무 잘 다룬 한 중반까지는 엄청 짜증나는데요. 네, 왜냐하면 특정 인물들이 행동하는 게 너무 거침이 없어서 근데 다 보고 나면 굉장히 찡한 무엇이 다가오는 인상적인 관계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리 감독님의 내 말 좀 들어주는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대화가 사실 인간관계 때문에 밤잠 설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의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평일 낮에 인터넷과 IPTV 설치해도 될까요? 낮엔 일해야죠. 연차 못 써요. 낮엔 수업 들으러 가야죠. 낮엔 이삿짐 정리하느라 정신 없어요. 인터넷과 IPTV 설치 왜 하필 평일 낮에만 될까? 이젠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바로 가입 365 설치. 원하는 시간에 내 맘대로 SK 브로드밴드 바로 가입 365 설치.